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사연 살롱의 청자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험해서 다들 몸을 사리면서 조용히 사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웬만해서는 큰 소리 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고 굳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 참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는 거고요. 얼마 전 저는 정말 제대로 꿈틀, 아니 본때를 보여줘야만 했던 일을 겪게 되었어요. 어찌나 화가 나는 일이었는지 제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어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도 제 행동이 옳았던 게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저는 친구와 함께 둘이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예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는 게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정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실력 있는 셰프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제 오랜 꿈이자 목표였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저 요리가 좋아서 열정만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막상 업계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제 원래의 꿈은 잊혀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 일과 일만 급급해 살게 되더군요. 결국 그곳에서 일하던 친구와 함께 소소하고 재미있게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같이 나와서 작은 분식집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저희 분식집이 보기엔 작아 보여도 매출은 소소한 편이 아니랍니다. 사실 저희 분식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하기도 하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학생 손님들이 쉬지 않고 찾아오고 저녁에는 아파트 주민들까지 찾아오니 알바까지 써가며 일을 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고 있죠. 심지어 각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음식을 포장해 가시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 눈을 피해 음식을 포장해 가는 선생님들 중에 한 명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은 근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였는데요. 젊은 남자가 자주 음식을 포장해 가길래 그냥 아파트 주민인 줄만 알았고 그저 많은 단골 손님 중 한 명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뜸 자신을 근처 땡땡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하더니 제 번호를 따가더군요. 저도 모르는 남자한테 번호를 잘 알려주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더 설레발을 치며 얼른 알려드리라고 성하길래 얼떨결에 번호를 알려줬었죠. 그런데 밖에서 만난 남편은 손님으로 만날 때보다 더 훤칠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특유의 다정한 말투가 참 좋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여러 번 데이트를 가지게 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요. 남편과의 연애는 항상 평온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 기복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분들도 남편의 그런 성격을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더군요.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눈치가 빠른 편인데 딱 봐도 제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절 안 좋아하시는 듯 했어요. 젊은 아가씨가 그래, 그런 어머님들 하시는 일을 다 하고 뭐 고생 많겠구나. 아니에요. 요즘은 조리시설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괜찮아요. 오래 하다 보니 할만하더라고요. 여자 둘이서 장사한다는 게 여간 억척스러운 일이 아닌데. 상철이 네가 잘 도와주거라. 그래도 이제 네 아내니까. 네.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귀하게 키운 딸이 떡볶이 장사 하겠다고 할 때 말리진 않으셨어?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시는걸요. 야채 장사하시고 계세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그건 몰랐구나. 그 뒤로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지만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까지 올리는 데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죠. 그리고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시부모님들이 저희 엄마한테 싫은 티 안 내고 좋게 좋게 얘기를 나눠서 그날의 그 찜찜함이 더는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야 워낙 사람 좋아하고 성격 좋으신 분이라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기는 해요.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집 오기 전에는 제가 지나치게 덤덤한 성격이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왜 사람들이 연애는 로망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남편과 저만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 잘 맞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시댁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중산층에 속하는 집안이었고 자부심이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고 시어머니도 공무원이셨다가 두 분 다 은퇴하신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직급도 아니었는데도 교편을 잡았다는 나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강하더군요. 그리고 그로 인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도 강했어요. 남편까지 교사가 되었으니 또 얼마나 심해졌겠어요. 그래서인지 묘하게 장사를 하는 저희 친정엄마와 저를 깔보고 무시하더라고요. 솔직히 매번 은근히 낮게 보는 티를 낼 때는 기분은 나빴지만 굳이 대거리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른들한테 매번 화를 내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처음엔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않았으니 저도 딱히 꼬투리 잡을 게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사인 남편의 월급보다 제가 장사를 하며 버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심적인 여유가 있어서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던 저는 제가 잘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고깝게 듣고 예민하게 굴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시부모님이, 특히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희 엄마를 무시할 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중학교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저희 엄마는 저희 큰 자랑이자 약점이었죠. 누구라도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엄마 욕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건이 터진 건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을 공평하게 30만 원씩 들여왔는데요. 하루는 저희가 시댁에 가면서 현금을 좀 뽑아와서 용돈을 드렸는데 그걸 받으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묻더군요. 예,
근데 너희 친정에는 얼마 들이니? 우리랑 똑같이 들이니? 네, 양가 부모님께 동일하게 드리기로 서로 합의를 봤어요. 상철아, 너도 매번 확인하고 있니? 금액 동일하게 보내는 거야? 제가 대답을 했음에도 굳이 남편에게 재차 확인을 하시는 것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한 발을 더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돈이 괜히 더 달라고 하시거나 그런다고 돈 헤프게 쓰지 말고, 상철이 너도 가게 자금 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항상 신경 쓰도록 해라. 정작 은퇴하신 두 분보다 돈을 더 버는 저희 엄마가 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이때는 제가 확실히 기분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욱해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대꾸했죠. 네, 남편도 같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일 안 하고 계시지만 저희 엄마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있으세요. 굳이 저희한테 용돈 더 달라고 손 벌리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일을 안 해도 연금이 잘 나오잖니? 야채 장사 그거 백날 해봐야 돈 얼마나 버신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일 안 한다 소리를 하니? 너 지금 우리 일 안 한다고 뭘 불만이게라도 하다는 거니? 아니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신데 일 안 하실 수 있죠. 그치만 저희 엄마가 용돈을 더 요구할 거라고 지레 짐작해서 굳이 돈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엄마를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가 언제 사돈을 무시했니? 미리 계획을 하라는 거지. 내가 내 아들한테 돈 아껴 쓰라는 말도 못하니? 그럼 돈을 아껴 쓰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굳이 사돈이 용돈 더 달라고 하면 이라는 가정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용돈은 같은 금액으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을 한 번 더 불러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 금액만 놓고 따지면 저희 집은 저희 엄마 한 분만 계시지만 여기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3배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몇 푼이 아까워서 남편한테 굳이 재차 확인을 하셔야만 하겠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언쟁이 고조되자 남편이 끼어들어 중재를 하더군요. 그런데 누가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랄까봐 무슨 애들 나무라듯이 말리는 거 있죠. 둘 다 그만. 가족끼리 그렇게 언성 높이는 거 아니야. 둘 다 서로 싫다는 행동 안 하면 되잖아. 이제 그만해.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언쟁이 일단락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억하심정이라도 생긴 것인지 매번 말끝마다 애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하며 저를 또다시 낮잡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 얘기까지 거론하시며 선을 넘으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럼 어김없이 저와 또 언쟁이 붙는 거였죠. 저는 절 욕하는 건 참아도 저희 엄마는 절대 못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언쟁을 벌이게 되는 빈도수가 높아지자 저는 남편을 붙들고 말했어요. 당신이 좀 중재를 잘해봐. 아니, 어쩜 당신은 나랑 어머님이랑 그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가 있어? 최소한의 중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매번 어머님이 먼저 시비를 거시잖아. 그럼 어머님한테 당신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 그런 말씀들은 자제해달라고. 왜 매번 그렇게 반감만 하고 있냐고. 손뼉이 한 손 가지고 쳐져? 두 손이 같이 움직여야 소리가 나지. 당신도 똑같아. 엄마랑 당신 둘 다 결국 똑같은 사람들인 거라고. 그걸 뭘 일일이 다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참. 그럼
자꾸 선 넘는 소리 하시면서 우리 엄마 낮잡아 보는데 그걸 참아? 지금 나보고 우리 엄마 욕하는 걸 그대로 듣기만 하고 있으라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만 일방적으로 참으래? 엄마한테도 공평하게 말씀드리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전혀 중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참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따로 한 번 더 얘기는 할게. 근데 당신도 매번 그렇게 어른한테 드세게 굴주지 마. 가만 보면 당신도 그냥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걸 자꾸만 대들어. 그럼 우리 엄마 욕하는 걸 내가 참고 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저희는 그날 정말 크게 싸웠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언성 한 번을 안 높이고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는 소리만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 보였던 그 차분함이 그때는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밉더라고요. 저는 씩씩대며 현관문을 쾅 닫고 출근하러 나와버렸죠. 그러고 나가니까 그래도 남편이 한마디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시는 게 줄어들었거든요. 확실히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저도 덜 예민해지고 남편과 싸울 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제야 좀 신혼다운 신혼이 펼쳐지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참 이상한 집이었어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가만두질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잠잠해지니 이제는 시누이가 문제였죠. 남편과는 4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는 그 집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교육자거나 공무원인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그냥 요즘 사람들 같았어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SNS에 푹 빠져 사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법이 없었어요. 어디 외식이라도 나간다 치면 여기저기 찰칵거리면서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숟가락 놓는 자리까지 조선시대 예법에 맞춰놓는 스타일인 시부모님과는 상극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밥숟가락 들기 전부터 찰칵거리는 걸 봐주시긴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누이는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며 여행을 밥 먹듯이 다니고 항상 명품을 휘감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는 SNS 인플루언서였다고 하더군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누이 SNS에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얼굴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었어요. 화장을 정말 잘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염색이며 네일이며 딱 봐도 꾸미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사이즈였는데요. 공직자 집안에서 그런 돈이 어디서 나나 싶었는데 광고며 협찬이며 받아서 나름 돈을 벌긴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가끔 혼자 방에서 뭐라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 게 전부 SNS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 방송 중에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팬들에게 욕을 엄청 먹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쪽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그 실수를 제때 수습하지 못했던 시누이는 이미 받은 광고비도 토해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생겼다고 해요. 그간 모아놓은 돈은 없고 받는 즉시 펑펑 써댔던 시누이는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너 맨날 그놈의 핸드폰 손에서 놓질 않고 정신 팔릴 때부터 알아봤어. 기집애가 아주 그냥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휘황찬란하게 돈 쓰고 다니더니 당장 너 하는 거 그만두고 일을 해.
당신 저거 핸드폰 당장 뺏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 너 한 번만 더 희한한 방송이니 뭐니 하면 머리 다 밀어버릴 줄 알아. 하여간 너 뭐 오냐오냐 키웠어. 당신은 집구석에서 딸내미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대체 뭐 한 거야? 어머, 왜 불똥이 나한테 튀어? 당신이야말로 오냐오냐 했지. 아, 진짜. 엄마 아빠가 뭘 한다 그래? 그거 그냥 두세 달 조용히 있다가 다이어트 좀 하고 미안하다 하면 끝나. 내가 하루에 얼마까지 버는 줄 알기나 해? 위약금 물어주려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니까? 일은 무슨 일이야? 허구한 날 돈이나 펑펑 써대면서 깔깔거리는 게 일이야? 잔말 말고 너 방에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 다 해. 아빠가 진짜 핸드폰 부숴버리기 전에. 괜히 평일에 갔다가 못 볼 꼴 보고 오게 되어 저도 피곤하더군요.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깝고 시부모님이 저희 가게 떡볶이를 좋아하셔서 그날도 떡볶이 들고 간 거였거든요. 저도 음식 버리는 것보다 시부모님 드리는 게 나은지라 어쩌다 한 번씩은 가져다 드렸는데 그러다가 괜히 보고 싶지도 않은 시누이 사정을 보게 된 것 같아 불편했어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도망쳐버렸죠. 얼마 뒤 명절 때도 시부모님은 시누이만 보면 잔소리를 한 바가지씩 했어요. 시누이의 위약금으로 큰 금액을 쓰셨으니 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으면서 이미 다 수습했다고 떵떵거렸죠. 자기가 다 알아서 수습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SNS를 하면서 돈을 벌 거라고요. 전보다도 더 잘 되어가고 있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시누이였는데 그 꼴이 참 우스웠어요. 왜냐면 시누이가 수습했다며 떵떵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한테 돈을 빌려갔기 때문이었거든요. 얼마 전 제가 시댁에 떡볶이를 가져다 드렸다가 집안에서 시누이를 혼내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바로 다음날 저희 가게로 찾아오더군요. 한참 바쁘다가 잠깐 한가에 쉬고 있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온 시누이는 평소답지 않게 방긋방긋 웃으며 제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서로 말도 거의 안 하고 대면대면 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걸 보고 짐작은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이상한 애교를 섞어가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일단 그럼 차용증부터 쓰시죠. 네? 아니 무슨 사용증이에요. 저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그럼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안 쓰실 생각이셨어요? 아, 제가 일 다시 시작하면 그 돈 금방 내일 바로 갚으신다고 해도 차용증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빌려드려요.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용돈을 주시라고. 써요, 써. 얼른 펜이랑 종이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얘기까지 꺼내자 시누이는 더 졸라보지도 못하고 알았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차용증을 썼어요.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돈과 관련된 일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자까지 야무지게 적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빌려준 돈으로 시누이는 급한 일들을 다 해결한 거였죠. 시누이는 그날 차용증을 쓰면 제가 군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걸 보고 이후로도 2번을 더 와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렇게 총 3번에 걸쳐 약 8천만 원의 돈을 빌려갔죠. 저라고 뭐 돈이 남아서 빌려준 건 아니었어요. 집안이 하도 난리가 났으니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돈을 빌려가 놓고 정말 1원 한 장을 갚질 않더라고요. 여전히 핸드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전처럼 사치를 펑펑 하면서 지냈어요. 다행히 한참 사람들한테 욕을 먹던 때보다 사정이 나아졌는지 점점 다시 돈을 벌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10,000원 한 장 갚질 않았죠. 결국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당신이 좀 버니까 그 정도는 해줘. 절마하니 차용증도 썼는데 걔가 안 갚겠어? 지금은 당장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지도 정신 없겠지. 뭔 수습을 더해. 내 돈으로 이미 수습은 하고도 남았을 건데 어떻게 사람이 10,000원 한 장 안 갚을 수가 있냐고. 돈을 진득하니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안 되면서 말이야. 일단 기다려봐. 걔가 정 어렵다 하면 그땐 가족들이 나서서 조금씩 메워주면 되겠지 뭐. 우리 생활비는 내 통장에서 쓰니까 당장은 괜찮잖아. 뭐 동생이 얼마나 어리다고 애 취급을 저렇게 하는지 아주 성인군자 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가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틈만 나면 호캉스에 비싼 음식 먹고 다니는 꼴이. 신우이는 절대 돈을 갚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었고 필요하면 알아서 같이 갚아주겠다고 하니 저도 일단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화두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꼴랑 몇백 대신 갚아줬다고 신우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가슴이 답답하자 괜히 저를 가지고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따로 한 소리 했던 건 홀라당 까먹으셨는지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더군요. 예, 너 왜 주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드니?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친정일을 도우러 주말마다 다녀야겠어? 주말마다 다니다뇨. 어머님, 최근에 저희 엄마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잠깐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왔던 건 여기인데 아픈 엄마를 돕지도 못하나요? 어차피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요. 야채 장사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도울 게 있다고 그래? 지금 우리 집 분위기 빤히 안 좋은 거 다 알면서 넌 어째 손수 나서서 도와주는 게 없냐 이 말이야. 지금 같이 마늘 손질하고 있잖아요. 이 마늘이며 파, 고기 다 제가 제 돈으로 사온 거고요. 이게 꼴랑 얼마씩이나 한다고 이거 가지고 생색을 내? 네 시누이가 돈을 저렇게 잡아먹는데 못해도 100, 200 정도는 알아서 손수 도와야 할 것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는 사색이 되면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엄마는 왜 애꿎은 새언니를 탓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 엄마 돈 빨리 갚을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보채? 넌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가만히 있어. 누군가 도와야 한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도와야죠. 왜 당연하게 남편보다도 제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철이는 귀한 일 하잖니. 상철이가 번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천한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천한 일 하는 며느리 돈은 뭐하러 필요하세요? 너는 어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지고 꼬박꼬박?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는 새언니한테 그러지 좀 마. 나 이제 다시 돈 들어오고 있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만 좀 해. 네가 벌기는 뭘 벌어 이 화상아. 여자 셋이서 언성이 높아지자 조용히 거실에 있던 남편이 와서는 저희를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왜들 그러는 거야? 다들 조용히 해.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싸워들? 나 몰라.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괜히 짜증 부리잖아.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네 일 잘 처신했으면 엄마가 그러시겠어? 그리고 엄마도 너무 그렇게 화내시지 좀 마세요. 언성 높이면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도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도 조용히 하고 다들 그만 싸우세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좀 다 같이 싸웠으면 다들 똑같이 잘못한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초등학생 싸움 말리듯이 제 할 말만 하고 가는 남편이 정말 무능력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어 보였어요.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진 순간이었죠. 연애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고 차분하게 옳은 말을 하는 모습이 참 사리분별 잘하고 이성적이고 다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제가 그 대상이 되니 남편은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사리분별 못하는 인간이었더군요. 남들이 무슨 상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똑같은 말만 뱉어내는 인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는 이미 이골이 나 있었지만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정말 정이 떨어졌죠. 어쨌든 남편이 한마디 한 뒤에 저희는 말없이 마늘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시근덕대더군요. 솔직히 본인도 시누이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을 뿐이지 은근히 명품만 골라 사입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비싼 물건을 은근히 티내는 게 미덕인 양 굴어대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엄마나 딸이나 똑같아 보였죠. 결국 시어머니도 자기 돈 몇백 깨진 걸로 화가 나서 여기저기 화풀이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시누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차용증을 쓰고 3천만 원 정도를 빌려갔고 그 돈은 일단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를 잠재운 데에 쓰인 것 같았어요. 저에게 돈을 빌린 바로 다음 날 쪼르르 명품 코트랑 가방을 들고 지 엄마를 찾아간 걸 보면요. 일부러 온 가족 불러 모아 밥도 사면서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을 건네더라고요. 정작 돈주의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생색낼 건 다 내면서요. 봐, 내가 돈 번다고 했지?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좀 화내고 다녀. 그리고 아빠도 잔소리 좀 그만 좀 하고. 다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내가 제대로 쏠 테니까. 너는 돈 벌면 저축을 해, 저축을. 다시 돈 번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대뜸 사와? 아, 이거 얼마 안 해. 사다 주면 그냥 좀 입어라. 예, 아가. 네? 저요? 오늘 여기 식당은 네가 좀 계산해 주렴. 입으로는 시누이를 나무라면서 명품 가방은 야무지게 챙겨들더니 시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음식값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는 또다시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를 나무라며 둘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죠. 저는 그냥 그 두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었고요. 제가 굳이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툭툭 치는 겁니다. 엄마 말씀하시잖아. 대답해드려야지.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밥 한 끼 사드려. 엄마가 부탁하시잖아. 뭔 부탁? 명령이겠지. 어머니,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첫 퇴바라진 년? 너는 꼭 어른이 말을 하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더 사라는 거야?
뭐?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산다니까? 내가 살게. 지금 빨리 가서 계산하고 올게요. 제가 입을 열 것 같자 신우이는 후다닥 지갑을 챙겨들고 계산대로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신우이는 헐레벌떡 계산을 하고 와서 제 눈치를 보고 집안꼴 참 잘 돌아간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채로 남은 식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과는 그날 집이 떠나가라 싸웠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계산을 하라 말아야. 내가 거기서 왜 계산을 했어야 하냐고. 아우, 그거 뭐 몇 푼이나 한다고 아껴. 그 상황에서 그냥 당신이 계산하면 다들 조용해질 거 아냐. 조용히 하든 가게 날려먹든 거기에 왜 내 돈이 또 들어가야 하느냔 말이야. 아가씨가 진짜 자기 돈으로 그 밥 사는 줄 알아? 그거 어차피 다 내 돈이었어. 돈이 중요해? 가족끼리 화목한 게 중요하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살려고만 해. 살다 보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내가 네 동생한테 얼마를 빌려줬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 한 푼도 손해를 안 보고 살려고 한다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큰 소리만 안 나오면 화목한 거냐?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반말하지 말랬잖아.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고 나니까 정말 현타가 세게 왔어요. 뭐하러 내가 이런 놈이랑 결혼해서 돈도 손해보고 감정도 소모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저만 호구 잡혀 사는 것 같았죠. 진지하게 몇 날 며칠 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한 일이 펼쳐지더군요. 그때 당시엔 운명이 날 가지고 노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면 조상신이 저희를 도운 거였죠. 며칠 지난 주말, 저는 아직 허리가 아픈 엄마를 도우러 엄마네 야채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가게 뒤편에서 새로 들어오는 야채들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앞쪽에서 어머!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앉아서 파손질을 하던 저희 엄마가 내는 소리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만 빼꼼 내밀어 살펴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남편과의 일들 모두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저희 엄마는 그냥 다 사이좋은 가족인 줄만 아셨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시어머니께 어머 안싸둔 하면서 다가가시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엄마 뒤따라 갔어요. 최대한 티 안 내게 엄마를 시어머니랑 떨어뜨릴 생각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래도 그때까지 엄마를 만났을 때는 얌전했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신우이가 선물해준 명품 코트에 가방까지 든 시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하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대번에 굳은 표정을 짓더군요. 엄마가 어머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하시며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 손을 팍 뿌리치며 떨어지는 겁니다. 아씨 뭐야 더러운 손 안 치우세요? 이게 얼마짜린데? 엄마가 팔을 손질하느라 손에 흙이 좀 묻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옷에 묻네 어쩌네 하면서 연병을 떤 것이었죠. 안 그래도 뒤따라가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미안하다며 손으로 털어주려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 손을 신경질적으로 쳐내는 거예요. 아, 손 더럽다고요. 손이. 사돈,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묻으면 어떻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안을 주세요. 그래. 너 마침 있었구나. 잘 됐다. 너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니?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니, 니네 엄마가 야채 장사한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렇게까지 낡은 곳에서 한다는 소리는 없었잖아. 너 정말 우리 아들 돈 몰래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똑바로 말해봐. 뭐라고요? 저나 저희 엄마나 지금 시댁분들보다 돈 더 잘 벌어요. 누가 누구더러 낡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매번 천한 일 하는 애면 알아서 수그릴 줄을 알아야지. 장사나 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매번 대들어? 이제 보니 모전여전이라고? 사돈부터가 귀한 거 천한 거 이렇게 구분 못하고 덥석덥석 손대고 있으니 딸이 이 모양이 꼴 아니에요. 이보세요, 한사돈. 가만히 듣자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리 떨어지라고요. 천박하게 흙 묻은 손으로? 저는 진짜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그대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시장 앞 삼거리로 끌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질질 끌려 나오셨죠. 그리고 시어머니 코트를 그대로 벗겨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가방까지 뺏어서 안의 내용물을 길바닥에 전부 쏟아버렸죠. 화장품이고 지갑이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코트 주머니 안에 있던 것도 같이 내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욕 보이지 말랬지? 제가 단전에서부터 온 힘을 쓰며 고함을 지르자 시어머니는 기가 죽었는지 더는 악을 못 쓰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저도 그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아마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더 했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저는 이미 잔뜩 쫄아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우리 가족을 욕봐? 뭐? 모전여전이라고? 그래. 당신네 집안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 아주 모녀가 쌍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명품 싸매고 연병 떨고 있는 거 보면 말이야. 이게 다 누구 돈인 줄 알아? 당신 딸, 그 머리에 똥만 찬 기집애가 진짜로 돈 벌어서 이거 사줬는 줄 아냐고. 다 내 돈이야. 알아? 내가 지금부터 여태 참아온 거 전부 안 참아주고 법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테니까 앞으로 손가락발 준비나 해. 알았어? 신우의 이야기에 시모는 잠시 정신이 번쩍했는지 눈빛이 살아나면서 다시 입을 열더군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뭐? 누가 누구한테 뭘 했다는 거야? 날도 추운데 시엠이 벗겨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누가 내 시엠이야? 빨리 옷 이리 안 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시장 초입에서 장사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전부 나와 시어머니한테 온갖 것들을 던졌어요. 저희 엄마가 그 시장에서만 장사를 20년 넘게 해오셨고 워낙 부침성이 좋아 근처 상인분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시금치며 양파 껍질, 소금 등 그냥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던지시는 것 같았죠. 저 못돼 처먹은 년이 어디 우리 딸한테 손을 대. 꺼지라고. 엄마도 어느새 파뿌리 씻기던 물을 가져와 시어머니한테 뿌려버렸고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났고 저도 그 길로 바로 집에 들어가 제 짐을 싹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다음 날 친구에게 미리 이야기해 일을 쉬고
그동안 써놓았던 차용증을 전부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차용증과 이혼 소장, 그간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막말이며 남편의 무관심과 방관까지 전부 문제 삼았어요. 사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해 이혼 참작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부분들이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린 거긴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장과 차용증을 받아든 남편과 시누이는 펄쩍 뛰며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시누이는 이미 머리가 반쯤 잘리고 산발이 된 채로 오더군요. 그걸 보고 제가 보낸 차용증을 보고 시부모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당신, 이건 뭐야?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이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갚으라고요?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요.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뭐가? 내가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의무 같은 게 어디 있어? 네가 네 손으로 직접 쓴 차용증 내용 그대로 이행했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왜 내 이혼을 너랑 상의해? 니네 진짜 둘 다 웃기는 남매구나. 어쩜 니네 가족들은 하나같이 지들밖에 모르니?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가족한테 당신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건 니네 가족이랑 너였지. 네 동생 나한테 1억 넘게 돈 빌려가는 동안 넌 다 알고도 방관하고 있었잖아. 네가 입만 열면 하던 말 있었지? 동생이 못 갚으면 네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위자료랑 같이 네 동생이 빌려간 돈도 갚아보던지 해? 야, 지금 그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 그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산수가 안 되냐? 참나, 그 머리로 교사는 어떻게 됐대? 언니 알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다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네? 글쎄,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생각을 해보든지 할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오더군요. 손을 달달 떨면서 쭈뼛쭈뼛 저희를 불러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어요. 저기 사돈어른, 제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아가, 너한테도 내가 그간 잘못했다. 그만 화 풀거라.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어딨다고 그 돈을 다 내니? 네가 이렇게 화내는 거 다 이해한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이혼이고 차용증이고 철회해주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절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으마. 신우가 말을 제대로 전달 안 해줬나 봐요. 저는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때 생각을 해본다고 했었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곧장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더 똥줄이 탔는지 죄송하다고 빌더군요. 돈 때문에 죄송하신 건가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시어머니를 한심하게 내려보자 시어머니는 금방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씀하셨죠. 마음에도 없는 사과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 벌다 보면 1, 2억 정도는 내 가족에서 충분히 모을 만한 돈이에요. 노력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저 말 몇 마디로 빚 한 값만 하려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가서 일을 구해보시죠.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저한테 그렇게 막대하시는 분이었다면
그간 제 딸 시집살이가 어땠을지 눈에 훤합니다. 저는 2번 다시 그 집으로 제 딸 보낼 생각 없으니 가서 돈이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왔죠. 한동안 몇 번 더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굳이 반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지친 것인지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잠잠해지더군요. 저는 초스피드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상 참작되어 위자료를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실 신우이와의 채무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긴 했죠. 저한테 1억 넘는 돈을 일방적으로 빌려간 시댁이라니 그런 가족들이 절 어떻게 대했을지는 판사 입장에서도 눈에 선할 테니까요. 신우이는 이자까지 전부 합치면 저에게 1억이 훨씬 넘는 돈을 물어줘야만 했는데 지금은 온 시댁 식구들이 합심해서 3분의 1 정도는 갚았어요. 아직 남은 돈들은 차차 갚을 예정인 듯 싶네요. 다달이 남편의 월급과 알바를 시작한 신우이의 월급이 들어오고 있으니 별 말 없이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분식집 장사를 하며 이제는 친정집에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속 시끄러운 일들도 전부 사라지고 예전의 평온한 삶을 거의 다 되찾은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보고 듣던 친구도 그간 고생 많았다며 이 다음 방학 때는 잠시 몇 개월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떠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가올 여름방학에는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는 또 엄마와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 주변에서 저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고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